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올해가 사실 연구년이라서 제가 강의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이런 학회나 발표 뭐 30분 이하로 하는 거는 그래도 몇 번 해봤는데 이 2시간짜리 강의 2시간 50분만 네, 네, 이게 2시간짜리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준비는 90분짜리를 해왔는데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말 나오는 게 조금 약간 어눌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공은 생물학을 했고요. 사실 박사 때까지도 계속 그 실험 생물학이라고 그죠.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박사 과정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독학으로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좀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셀프 러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스닥 때부터 이제 컴퓨테이션 바이올로지 바꿔서 주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바이올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주로 이제 인포메틱스 쪽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생명공학과에서 연구실을 이제 꾸리고 있고 저희 연구원들은 현재는 주로 요새는 이제 싱글셀 바이올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생물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의 사이언스라서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드릴까?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AI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실 것 같고 제가 여기서 AI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주제 넘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제 바이올로지컬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가지고 바라기는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이제 연구 결과로서 신약의 타겟이나 아니면 이제 좀 더 이제 정밀 의학을 위한 바이오마커나 이런 개발 그런 것들 이용한 어떤 산업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중에서 나중에 바이오 분야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AI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에 가신다든지 그런 거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바이오 분야에 이제 AI를 접목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 이제 회사나 이제 기업들도 많아서 저희 뭐 제자들이나 후배들도 그 미국이나 유럽의 큰 회사에서 정말 뭐 이제 데이터 마이닝, 구글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 못지않은 연봉을 받고 사실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만 이게 뭔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도 요새 바이오텍이 워낙 이제 붐이고 뭐 이제 AI 기반의 신약 개발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리고 AI 전공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분야로 여기서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나 AI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길로 이제 진로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장점인데 뭐 이런 사이언스 분야에서 하는 거는 저희 장점이라면은 굉장히 이제 이 하는 일 자체가 혹이 뭔가 이제 항상 흥미를 유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흥미를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야다.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R&D 연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모던 바이올로지에서 테라바이트 스케일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바이올로지가 어떻게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사이언스가 돼가고 있는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 어프로치가 바이올로지에 왜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실 딥러닝 비롯한 이제 AI 기법이 최근에 어떻게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생명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요새 뭐 알파폴드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틴 스트럭처 프리딕션 같은 데는 뭐 굉장히 뭐 혁명적인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에 이런 게 이제 실험실 안에서 어떻게 연구로만 끝난다면 사실 임팩트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메디신 우리 이제 메디신을 어떤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연구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스크린이. 아까 불을 좀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에만 좀 끄셔도 잘 보이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와 메디슨은 현재 굉장히 변화 중이다. 결국엔 이제 그 변화가 왜 생기느냐? 그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마르크시즘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지만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게 뭐 저는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믿지는 않았는데 이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까 이 바이올로지가 데이터 사이언스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바이올로지컬 리서치는 거의 다 가설 중심의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의 통찰력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서 그 데이터 가설을 서포트하면은 훌륭한 연구 결과가 되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연구가 반대로 데이터로 시작해서 가설을 만드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데이터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이걸 패턴들을 찾다 보면은 요새 여러분들 이제 리프레젠트 러닝 많이 하시죠? 그 패턴들을 찾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어떤 가설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가설들은 또 나중에 또 다른 방법, 인디펜던트한 방법 통해서 증명함으로써 그 가설을 더 공고히 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더 이제 응용성이 있는 연구들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바이올로지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바이올로지는 굉장히 몇 개의 변수 그리고 몇 개의 파라미터들을 중심으로 한 아주 심플한 모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데이터가 많고 사실 이 바이올로지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수준으로까지 이런 모델을 확장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게 이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분자 생물학이 캡이었는데 이제는 분자 생물학이란 워드보다는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워드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이제 메디신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환자들에게 약을 트라이해서 어떤 치료법을 트라이해서 가장 이제 릴라이블하게 효과를 내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근거 중심의 어떤 의학이 위주를 이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모든 그 환자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개별적인 어떤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더 이제 메디컬 리서치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메디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빅데이터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5개의 V, 뭐 얘기 많이 하죠. 볼륨, 벨로시티, 그리고 버라이어티, 그리고 베러시티, 밸류. 앞에 3개는 뭐 모든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렇듯이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 사이언스 기회. 그리고 뒤에 2개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챌린지. 자, 그러면 요 5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요 표는 이제 2015년도에 플러스 바이올로지라는 이제 저널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어떤 분이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4가지 이제 빅데이터 연구 분야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건데요. 하나는 애스트로노미, 천문 물리학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트위터, 소셜 사이언스의 트위터 분석,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지노믹스 이렇게 4개를 비교했습니다. 뭐 긴 얘기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스토리지 하는데 드는 이제 그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이제 뭐 이 정도씩 나온다는 거죠. 전체 물리학 정도는 매년마다 1에타바이트 정도의 새로운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트위터, SNS, 트위터 경우에는 매년마다 1에서 17 페타바이트. 페타바이트 1000개가 뭐예요? 에타바이트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매년 1에타바이트에서 2에타바이트 정도. 그리고 지노믹스는 아마도 매년 2에서 많게는 40 에타바이트까지의 데이터가 새롭게 축적될 것이다. 요 사이즈만 봤을 때는 빅데이터가 어떤 이제 사이언스가 가장 큰 빅데이터냐? 그러면 이제 지노믹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논문에서 저자는 그렇게 논문의 제목을
잡았어요. astronomical or genomical.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논문을 읽기 전까지 몰랐는데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께서 큰 이제 어떤 수를 얘기할 때 천문학적인 수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워낙 뭐 하늘에 별도 많고 그 데이터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보다는 유전체학적인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쌓이고 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싱글셀 지노믹스를 하는데 보통 하나 스터디 하는데 한 샘플을 한 30개 정도 만듭니다. 그럼 한 개 샘플에 대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한 40기가바이트. 40기가. 그러니까 이걸 한 스터디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1테라바이트.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시퀀싱 할 때도 한 샘플당 보통 15기가바이트 정도 시퀀싱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한 100개 정도 샘플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도 한 1테라바이트 정도.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스터디들이 최소한 1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테라바이트 사이언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시퀀싱 센터 같은데 이제 데이터 생산을 맡기면은 이거 제가 마셔도 되는 건가요? 혹시 물? 네. 네. 보통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네트워크 통해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이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하드 드라이브를 저희한테 팩배를 해주십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받을 정도로 데이터 양이 크다. 이렇게 데이터 양이 큰 이유는 역시 데이터를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이죠. 시퀀싱 데이터가 가장 많이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인데 그것만 봐도 이 데이터의 이제 양이 축적된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이 플라스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만들어진 데이터의 그러니까 시퀀싱 지놈의 수거든요. 이게 시퀀싱 지놈의 수의 증가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이 빨간 플라처럼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 트렌드 그대로 따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어스 로우를 따른다면 사실 이 파란 플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어스 로우, 그러니까 매 2년마다 IC 칩에 집적도는 2배로 증가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얼마나 그 기술의 혁신의 속도가 빠른지를 말하는 아주 유명한 그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퀀싱 데이터는 지금 축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생산한 데이터인 DNA 염기설, 판독, 기술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생어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이제 197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만드신 생어 박사님이 이제 노벨상 2개를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노벨상을 이 DNA 시퀀싱 기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1996년도까지 요 생어 시퀀싱 방법을 통해서 DNA 시퀀싱을 했어요. 저도 사실 그 박사과정을 96년도에 시작을 했고 석사를 뭐 그 전에 한 2년 했고 그 과정 중에서 DNA 시퀀싱을 많이 했거든요. 실험실에서. 그럼 이제 요런 이제 그 슬랩젤을 굉장히 큰 슬랩젤, 이만한 슬랩젤을 저희가 쓰는데요. 이걸 갖고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실험을 하면은 고생을 해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DNA 염기서열의 수가 한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였어요.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그럼 뭐 이제 실험하는 중간에 뭐 유로톡신한 어떤 뭐 케미컬들도 많이 만져야 되고요. 하다가 망하는 때도 많고요. 마지막에 또 이런 걸 또 읽기 위해서 방사능 동위원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실험실에서 방사능 동위원소 사용하는 실험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안전한 실험실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위험한,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험들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96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실험실에 이제 시퀀싱 머신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머신이 이런 머신이죠. 이제 그전에는 젤에다가 이렇게 리액션을 해가지고 하나씩 내렸는데 이거를 동위원소를 쓰는 대신에 플로레센트 다이를 쓰고 또 이런 이제 젤 대신에 이런 이제 캐필러리 튜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이제 모든 시퀀싱 리액션들을 이제 병렬화하는 거죠. 패럴라이징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이게 굉장히 컨시스턴트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퀀싱 머신이 이제 이게 20세기 말에 비로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시퀀싱 머신이 나오면서 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여러분 들어보실 것 같은 그 지놈 프로젝트에도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요 말씀드린 요 생거 시퀀싱을 이제 기계적으로 빨리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퍼스트 제너레이션 NGS, 퍼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머신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세컨드 제너레이션 혹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NGS라는 머신들입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현재 이제 일루미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한 5년 동안에 많이 발전한 부분이 이제 third generation 시퀀싱 기술입니다. 이것은 그전 기술과는 다르게 굉장히 긴 DNA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전의 기술들은 보통 한 150 베이스 페어에서 한 200 베이스 페어, 길면 한 300 베이스 페어, 이 정도밖에 못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지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긴 DNA 시퀀스들을 한 번에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시퀀싱 머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third generation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어 시퀀싱으로 시퀀싱을 할 때는요,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예요. 시퀀싱을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이콜라이에서 대장균의 지놈을 시퀀싱 한다 그러면 대장균 이게 세포로부터 이제 DNA를 꺼냅니다. 꺼낸 다음에 얘네들을 막 쪼개는 거예요. 쪼갠 다음에 조그만 프래그먼트들을 또 다른 이제 대장균들이 보통 미생물들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큰 메이저 지놈들을 갖고 있고 또 엑스트라 진들을 갖고 있는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어요. 그 플라스미드에다가 이런 진들을 이제 클로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어넣은 다음에 얘네들 대장균에 넣고 키우는 거예요. 왜 키우느냐? 그 궁극적인 목표 뭐냐? 이 DNA 프래그먼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몰레큘만 있어가지고 시퀀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그널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레큘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몰레큘을 이제 앰플리파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대장균에 넣어가지고 그 세포가 이제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DNA도 이제 카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DNA를 꺼낸 다음에 얘네들을 시퀀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쪼개가지고 집어넣어 클로닝을 해야지, 또 그 다음에 대장균도 키워야지, 얘네를 키운 거에서 또 DNA 프랩을 해야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NGS 머신이 나오면서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온 게 뭐냐, 그냥 테스트 튜브 상에서 이런 박테리아 셀을 집어넣기 없이 테스트 튜브 상에서 이 DNA들을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NGS 머신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454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진단 회사가 로시라는 거죠. 로시. 요새 또 돈 많이 벌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로시. PCR 그 기술도 로시가 특허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시에서 이제 그 NGS 머신 중에 첫 번째 그 플랫폼인 454를 만들어내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 왓슨 앤 크릭의 DNA 야송구죠. 그거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서 DNA의 스트럭처를 이제 발견한 사람, 왓슨이라고 유명한 이제 과학자의 그 퍼스널 지놈을 시퀀싱을 합니다.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DNA의 구조를 밝힌 그 사람의 DNA 염기 서열을 처음으로 퍼스널 염기 서열을 이제 시퀀싱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거 휴먼 지놈은 뭐냐? 처음 사람의 그 염기 서열이 아닌데. 그 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서 한 시퀀스는요, 레퍼런스 시퀀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의 개인의 지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블러드에서 DNA를 모은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짬뽕을 해가지고 그걸 시퀀싱을 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누구 한 사람의 DNA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한 게 어떤 집단, 파퓰레이션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염기 서열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퍼런스고, 그러니까 뭐 10명을 시퀀싱 했다 그러면 10명에서 그 10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그 중에서 한 명만 다른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 정보는 아무래도 이제 페이드 아웃,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메조러티가 갖고 있는 염기 서열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DNA, 여러분도 각자의 DNA를 시퀀싱 하면은 레퍼런스하고 다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크게는 5% 정도까지도 다를 수가 있어요. 5%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레퍼런스 지놈을 갖고 사람의 지놈과 침팬지의 지놈을 비교하면요. 1%밖에 다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과 저와 1대1로 지놈을 비교하면 많게는 5%까지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다르게 생기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른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퍼스널 지놈을 시퀀싱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예전에 있던 이런 생어 머신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NGS 머신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자, 이 첫 번째 NGS 머신으로 한 사람의 시퀀싱을 한 사람의 DNA 시퀀싱 하는데 든 비용이 얼마냐? 약 여기 표에 나와 있죠. 왓슨의 시퀀싱 하는데 1.5 밀리언 달러. 그런데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이 3 빌리언 달러. 그래서 우리가 3 빌리언 베이스 페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베이스 페어당 염기서열 하나당 $1가 들었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이게 여기서 나온 그 지놈 그러니까 DNA 염기서열의 정보가 정말 정확하냐,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질 법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이때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이제 퍼블릭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고 또 프라이빗한 섹터에서 이제 셀레라라는 회사가 자기네를 회사에 세워서 또 진행을 했어요. 그 양쪽에 진행한 거죠. 근데 테크놀로지는 다르게. 테크놀로지는 다르지만 시퀀싱 머신은 또 똑같은 걸 사용했어요. 자, 그때 이제 셀레라라는 회사의 CEO가 크래기 벤터라는 이제 거의 지노믹스의 아이콘인 사람이에요. 이 크래기 벤터가 처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의 이제 블러드에서 DNA를 모아가지고 시퀀싱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자기의 퍼스널 지놈도 이 생어 시퀀싱 머신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여기서 자기네들이 추산했을 때 $100 밀리언 100 밀리언 달러를 들여서 이 벤터라는 사람 한 명의 DNA를 시퀀싱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런 짓을 왜 했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요 NGS에서 나온 1.5 밀리언 달러만 들여서 시퀀싱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유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NGS를 사용해도 굉장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그 NGS 기술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서운 속도로. 아, 그 중에서 이제 솔렉사라는 그 바이오텍 컴퍼니가 이제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일루미나라는 회사에게 넘겨주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일루미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자, 요게 이제 지금 가장 메이저 많이 쓰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시퀀스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려도 인비트로에서 테스트 튜브 상에서 앰플리파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건 이제 이런 판 같은 데서 이제 DNA를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폭을 하느냐? 요걸 이제 폴론이라는 스트럭처를 이게 좀 약간 설명드리기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영상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말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DNA 프래그먼트에다가 이 양쪽에다 이제 약간 그 링커를 붙입니다. 링커를 붙인 다음에 요 약간 나노 스케일의 그 스케일의 어떤 이제 판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스코프에서 보실 때 쓰는 슬라이드 정도 사이즈인데요. 여기에 이제 약간 홈들이 쫙 퍼져 있고 이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기 표면에 이런 이제 올리고들이 DNA 짧은 프래그먼트들이 쫙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붙여놨냐? 요 링커에 붙어 있는 DNA 프래그먼트를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적당한 덴시티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퍼져가지고 자리들을 잡는 거죠.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케미컬 리액션을 시작하면 얘네들이 옆에서 이렇게 브릿지를 형성하면서 PCR이 일어나는 겁니다. PCR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똑같은 DNA 프래그먼트들이 앰플리파이가 되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증폭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얻기에 충분한 정도의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폴로니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생어 시퀀싱에서 사용하는 어떤 이제 케미스트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시퀀싱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플로레센스 다이들을 쓰고요. 이 다이가 이제 어떤 색깔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보를 알 수 있겠죠. 네 가지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니까 네 가지 다이를 쓸 거고, 그러면 한 번 리액션 할 때마다 그 다음 자리에 있는 그 매치가 되는 이 다이 색깔들이 들어갈 거고,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트링 데이터로 전환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퀀싱을 하는데요. 이 일루미나 시퀀싱 머신들이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 이제 뚜루풋이에요, 뚜루풋.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나는 어느 정도 조금만 좀 시퀀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귀여운 이런 이제 큐트한 머신들을 사용해서 쓰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실험실에서 이렇게 시퀀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시퀀싱 머신은 예전에 한번 산 적이 있어요. 네, 되게 말씀드리기 미안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제가 이제 결국 배운 건 뭐냐? 시퀀싱은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게 가장 정답이다. 네. 연구실에서 할 게 아니다. 네. 공장에서 해야 된다. 네. 배웠어요. 공장에서 하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이제 이피션트하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실험실에서 하면은 이제 대학원생들이 배워가지고 해야 되고, 이게 또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망치거든요. 한번 망치면은 이게 뭐 날아가는 이 비용이 뭐 수백만 원씩 날라가요. 저희 연구실의 학생이 이걸 하다가 뭐 신경성 위궤양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런 이제 실험들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아웃소싱을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 몇 개 이제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샘플만 보내면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쓰는 이제 머신들은 주로 이제 노바스기라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만들어준 기계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맥스 아웃풋이 한 번 리액션 해가지고 보통 한 번 이제 시퀀스 리액션 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양의 데이터가 6,000 기가바이트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러니까 6 페타바이트 정도 되는 거죠. 6 페타바이트 정도를, 페타바이트, 테라바이트를 만드는, 6 테라바이트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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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트링 데이터입니다.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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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텍스트. 왜냐하면 저희 DNA가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 ATGC, 아데닌, 구아닌, 사이민, 사이토신. 이 4개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4개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모든 이제 프로틴 정보에 프로틴을 만드는 아미노애시드가 어느 아미노애시드가 들어가는지 그거의 정보가 다 인코딩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단순한 유닛 인포메이션은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텍스트에서는, 영어 문장에서는 20 몇 개죠? 알파벳? 그거 갖고 다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 할 때는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워드 단위로 보통 끊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워드 단위로 끊진 않고, 보통 그냥 그 인포메이션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 순서만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30억 개가 있는 겁니다. 30억 개가 쫙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크로모좀마다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21개의 크로모좀으로 30억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에는 단순한데 이제 좀 굉장히 좀 챌린지. 네. 네 가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으면 네 가지가 뭐 어떤 거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 개면 네. 이 네 가지 정보가 계속 이번엔 A, 그다음엔 뭐 C, 그다음엔 A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네. AAA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ATGC, TG 우리가 랜덤은 아니고요. 그게 다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세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 애시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개를 갖다가 이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면은 6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아미노 애시드는 20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럼 20가지의 아미노 애시드가 결정되는 게 64개의 코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미노 애시드 20개가 또 어떤 게 어떻게 조합이 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프로틴들이 어떤 순서로 되냐에 따라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특별한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고 그 스트럭처가 결국에는 그 단백질들의 기능을 만드는 거고요. 그 기능에 의해서 생체 시스템들이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잡한 생체 시스템의 사실 기본적인 정보는 4개의 뉴클레오타이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가정을 하기를 저것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머신의 성능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현재 이 정도가 가장 마켓에서 그냥 디맨드가 많기 때문이죠.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드는 그 머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플로우셀을 더 많이 집어넣으면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데 한 번에 그 정도를 많이 하는 게 마켓에서 뭐 그 정도 디맨드가 있느냐. 뭐 그게 이제 이게 뭐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퀄리티나 이런 건 똑같고요. 사실 똑같고요. 한 번에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만들면은 비용은 약간 이제 또 줄어드는 거죠. 예. 이게 유닛당 비용이 줄어드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 해도 돼.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비용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제, 예. 노바식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to be determined라고 했는데, 이거 옛날 슬라이드라서, 예, 현재,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건요, 현재는 한 사람의 홀 지놈 30억 개의 시퀀스를 10번 이상 읽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안 합니다. 100만 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쌉니다. 아까 얼마라고 했죠? 처음에 휴먼 지놈이 든 게 이제, 그러니까 30 빌리언 달러. 30 빌리언 달러고 그랬고, 퍼스널 지놈이, 예, 그것도 이제 454 머신이 제일 먼저 만든 게 1.5 밀리언 달러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인지 금방 계산 안 되지만, 지금은, 예, 1000불도 안 돼요. 1000불도 아니고 아마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한 500불에서 한 700불 정도면은, 예, 여러분의 퍼스널 지놈을 읽을 수 있다. 전부 다. 그 정도 이제 발전이 됐다는 거죠. 자, 일루미나 머신이 이제 가장 이제 마켓을 많이 쉐어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 토렌터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로시가 또 이것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진단용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얘는 좀 이제 좀 특별한 게, 이 시커싱 머신 보면 이런 이제 CPU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이 보기에도 CPU 같이 생겼는데, 여기 안에 이런 이제 나노웰들이 쫙 있습니다. 그 이 나노웰에 각각의 이제 DNA 프래그먼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여기서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pH 체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pH 체인지를 이제 pH, 여러분들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pH 이제 그 리더기들 있잖아요. pH 읽는 거. 그 pH 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시퀀싱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또 이제 이 머신으로 제일 처음 누구의 지놈을 퍼스널 지놈을 시퀀싱했냐? 고든 무어의 지놈을 시퀀싱했습니다. 그것도 또 상징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이제 마테지 그러니까 일루미나처럼 이게 브릿지 형식으로 앰플리파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멀전 PCR이라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DNA를 이렇게 쫙 쪼갠 다음에 링크를 붙이고 얘를 이제 이멀시피케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물하고 기름하고 섞은 다음에 얘를 막 보텍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 드랍플렛을 형성하면서 이 안에 막 드랍들이 생기거든요. 그 드랍 안에 아주 작은 드랍 안에 요런 이제 DNA와 요 DNA가 붙을 수 있는 요 나노 비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 다음에 그럼 그 드랍을 하나를 테스트 튜브 같이 사용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PCR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증폭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그 아까 말씀드린 나노웰에 다 집어넣고 케미컬 리액션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자, 그럼 아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다음에 third generation이 있다고 했어요. third generation은 특징이 뭐냐? 굉장히 긴 DNA 프래그먼트를 읽을 수가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증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증폭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싱글 몰레큘을 있는 그대로 시퀀싱을 하는 거예요. 증폭 과정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폭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몇백 베이스 페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십 킬로 베이스 페어도 한꺼번에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읽냐? 몇 가지 방법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퍼식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데서 만든 이제 지로 모드 웨이블랭스라는 기술이에요. 이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요런 이제 웰이 있고요. 이 웰 안에다가 DNA 폴리머레이즈 이게 생활 시퀀싱 하는데 필요한 엔자임이거든요. 이거를 고정을 딱 시키는 거예요. 싱글 몰레큘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퀀싱을 하고 싶은 DNA 긴 조각을 집어넣으면은 여기에서 쫙 이제 요 엔자임과 반응을 하면서 DNA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요. 그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제 싱글 몰레큘들이니까 여기 이제 막 이제 인코퍼레이션 되는 플로레센스 다이에 이제 이제 레이블된 그 분자들도 한 분자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되게 약해요. 옛날에는 그런 약한 시그널들을 구분을 잘 못했는데 요런 이제 특수한 어떤 환경을 설정을 하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제 기술을 특허를 내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아무래도 이제 싱글 몰레큘 기반으로 시퀀스 하기 때문에 뭐가 이제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도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 나온 머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에러가 10개 뉴클레오타이드 읽으면 한 2개, 3개 정도의 에러가 나요. 굉장히 에러율이 높은 거죠. 보통 이제 생어 머신 같은 경우는 한 1000개를 읽으면 하나 정도 에러가 있습니다. 1000개에서 1000개 읽으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근데 이거는 10개에서 2-3개가 에러가 나오니까 엄청난 에러율이 높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자기 역할을 또 합니다. 연구에서. 어떤 역할? 이렇게 에러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시퀀싱을 하느냐.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했죠? 긴 시퀀스를 읽을 수 있다. 긴 시퀀스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지놈 프로젝트에서 지놈을 어셈블리 하는데 그런 어떤 템플레이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도 그러고요. 조그만 프래그먼트를 다 시퀀싱을 해가지고 이 큰 지놈으로 조립을 한다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뭐 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그 퍼즐 조각 있잖아요. 퍼즐 조각들을 1000개, 2000개를 맞춰가지고 그림을 맞추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몇십 개, 몇백 개 퍼즐 조각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을 텐데 혹시 뭐 한 2000개짜리 해보셨습니까? 2000개짜리? 저는 초등학교 때 한번 해봤거든요. 한 달 걸리더라고요. 한 달. 2000개짜리 하면. 왜냐하면 이게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를 찾는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위치를 찾는 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위치를 갖다 색깔 같은 걸, 큰 그림이 있으니까 색깔로 일단 뭐 약간 클래시파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놈도 굉장히 큰데 그 안에서 진짜 아주 조그마한 프래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읽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큰 조각으로 맞추려면은 이게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추기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런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큰 조각들이 있으면은 그런 위치를 잡아주는데 되게 유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놈 프로젝트에 이런 또 시퀀싱 머신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머신이 엄청 크죠, 이게. 예, 이 정도 사이즈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는 보통 한 대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면 한 20억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요. 시퀀싱 비용도 엄청 비싸고요. 근데 이제 긴 프래그먼트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온 그 기술은 나노포 시퀀싱이라는 겁니다. 나노포 시퀀싱은 이제 처음 논문은 2017년도에 나오는데 사실 아이디어, 개념 자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그러니까 기술화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년 이상 걸렸어요. 왜냐? 이 기술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자, 우리 세포를 보면요. 세포에 다 이 세포 안에 뉴클레어스, 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이올로지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는데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서 이제 DNA들이 뭐 이제 전사가 일어나면서 그 핵 바깥에 하고 이제 어떤 물질들의 트랜스포트들이 막 일어나죠. 그 트랜스포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사용 방법이 이 그 핵막에 있는 이 포어예요, 포어. 구멍이죠, 구멍. 이 포어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포어에다가 엔자임, 이게 어떤 엔자임이냐면 그 DNA의 하나하나 뉴클레오타이드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엔자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포어 스트럭처에다가 이 엔자임을 올리고 여기에다 DNA가 오면 이 뉴클레오타이드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서 이 포를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세포막이기 때문에 이 세포막의 전압의 차이에 이게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올 때 이 ATGC 4개가 다 염기지만 얘네들이 조금씩 스트럭처가 다르고 몰레큘러 웨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멤브레인 포텐셜의 변화의 값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거의 차이를 가지고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갖고 개발을 했는데 왜 잘 안 됐냐? 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몰레큘러. 너무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 리드아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엔자임들, 효소를 막 그냥 돌연변이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 속도를 늦추는 일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갖다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개발을 해내죠. 자, 이 시퀀싱 머신은요, 아까 좀 전에 봤던 거하고 좀 사뭇 다르죠. 이거는 시퀀싱 머신이 이만한데요. 요 시퀀싱 머신은 요만합니다. 네, 요만해요. 요거, 그러니까, 진짜로 요만해요. 네. 요만해가지고요, PC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다가 DNA 샘플을 이렇게 로딩을 하면은 이제 몇 시간 정도 걸려서 시퀀싱 정보가 이 PC에 다 들어옵니다. 굉장히 거의 포터블이죠. 그리고 이게 디스포저블이에요. 한번 시퀀싱 하고 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미니언. 자, 요게 이제 가격이 한 500불에서 900불 정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긴 시퀀스를 읽어주고 근데 얘는 에러 레이시 그 전에 팩바이오 시퀀싱보다 더 이제 임프루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아서 이 나노포어가 그 다음에 롱리드 시퀀싱 시장을 갖다 이제 점점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또 얘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RNA도 읽을 수가 있어요. DNA뿐만 아니라 RNA를 시퀀싱 할 수 있는 기술은 이거밖에 나노포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RNA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이런 장점도 있는 거지. 굉장히 조그마니까 큰 머신들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전 어떤 팬데믹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현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질환이 걸린 사람들의 뭐 샘플을 해서 그 샘플을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시퀀싱 회사를 시퀀싱 센터를 보내는 거예요. 쉬핑을 해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하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미니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그냥 샘플링해서 그 자리에서 시퀀싱해서 이게 어떤 지금 병원체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그 자리에서 판단이 가능해요. 시간을 훨씬 세이브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빨리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이제 요새 또 메타지노믹스 하는 사람들, 미생물, 환경 미생물 연구하시는 분들, 자, 그냥 그 환경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시퀀싱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최근에 나온 이런 이제
나노포 시퀀싱 머신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나노포가 이제 나옴으로 해서 팩바이오 회사가 망했냐? 그게 또 아닙니다. 팩바이오는 또 팩바이오 나름대로 또 이제 기술을 진보를 합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또 최근에 하이파이 시퀀싱이라는 기술을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긴 리드를 이렇게 아령 타입으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든다면 한 번만 시퀀싱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돌려가면서 몇 번을 시퀀싱 한 다음에 이거를 온라인을 해서 컨센서스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는 롱 리드 시퀀싱인데 정확도도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면서 긴 DNA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또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요것도 이제 나온 지 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시퀀싱 비용이 비쌌어요. 거의 한 번 하는데 예, 1,000만 원. 예,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그런데 예, 저는 이제 회사에서 연구용으로 한번 해줘가지고 해봤는데 1,000만 원이면 못하겠다 싶었는데 요새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한 20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내릴 거예요. 예, 계속 내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머신들이 나오고 있고, 자, 요새 뭐 이제 이런 머신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런 머신들을 통해서 이제 긴 DNA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면요. 이제 우리 퍼스널 지놈을 읽었을 때 우리 지놈에 어떤 베리에이션들, 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들이 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컴피티션에서도 이런 이제 머신들에 의한 어떤 이제 테크놀로지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여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되셨죠? 50분. 네.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휴먼 지놈 이게 결국에 이제 이런 시퀀싱 기술이 발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오거니즘들,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뭐 종들이 살잖아요. 그 종들이 갖고 있는 이 지네릭 인포메이션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해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놈 프로젝트가 1990년부터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19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3년도에 이제 2003년도에 끝났다고 하지만 끝난 건 아니었고요. 사실 드래프트 시퀀스는 2000년도에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90년, 90년, 91년 아닌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요 실제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요 한 1980년 그 정도에 시작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생어 시퀀싱 방법으로요 이 휴먼 DNA를 계속 시퀀싱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연구실에서 이걸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시퀀싱을 했는데 15년을 진행을 했는데 15년 동안 전체 지놈의 5%를 읽었어요. 5%.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속도로 계속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전체 휴먼 지놈을 다 해독을 하려면 200년이 걸려요. 200년. 야, 그럼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그랬는데 15년 진행한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퀀싱 머신이 나오고 머신이 나오고 또 다른 이제 기술이 또 몇 개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나머지 거의 90% 이상이죠. 90% 이상의 지놈을 단 3년 안에 해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막 컨트롤립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오거니즘에 대한 이런 이제 지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어요. 사실. 제일 먼저 이제 지놈 시퀀싱이 나온 게 이게 H 인플루엔자 박테리아. 이거를 사실 크래기 벤터가 NIH에 있을 때 샷건 시퀀싱 방법으로 맨 처음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휴먼 지놈을 하겠다. 프로포즈를 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연구비를 이거는 휴먼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연구비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밖에 나가서 회사를 세워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NIH에서 교수직으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셀라라는 회사를 차린 겁니다.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놈이 시퀀싱이 되고 있고 그래서 휴먼 지놈 드래프트 시퀀스가 2000년에 나왔을 때 자, 이 사이언스의 The Breakthrough of the Year에 이제 표지로 이게 나옵니다. 자, Sequenced Genomes. 여기 말하죠, 이제. Have you had your genome sequenced yet? 물어보는 거죠.
사실 제가 실험과학자로 살다가 이제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하기로 결심한 것도 사실 이 논문이었어요. 사실. 이 논문을 보면은 저는 이제 되게 흥미롭게 본 게 그거예요. 뭐 시퀀싱이 됐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게 아니라 이 시퀀싱이 주는 아주 그러니까 놀라운 결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35,000개밖에 안 된다.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2만 개도 안 된다. 2만 개도 안 된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왜 놀라웠냐면 그 전에 이런 벌레, 뭐 파리, 뭐 이런 아주 이제 하등 동물들이죠. 그 지놈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애들. 그런 애들 해도 보통 프로틴을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가 2만 개씩 나왔거든요. 15,000에서 2만 개.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험불하게 생각한다 해도 한 10만 개는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놈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팅을 할 때마다 뭐 배팅도 했다 그래요. 돈도 뭐 걸면서 몇 개 정도 나올 거냐. 보통 10만 개가 컨센서스였다. 10만 개 정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건 수였는데, 나중에 딱 컴퓨터로 이제 프레디션 딱 해보니까 35,000개. 근데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수가 수도진. 그러니까 진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프로틴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니까 지금은 가장 이제 뭐 믿을 만한 이제 어떤 이제 사이언티스트의 말을 인용하자면 2만 개도 안 된다가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정설입니다. 자, 그게 가장 이제 놀라운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휴먼 지놈의 50% 이상이 트랜스포저블 엘러먼트라는 거예요. 자, 트랜스포저블 엘러먼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점핑진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냥 그 원래 그 지놈에서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한 군데 고정돼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자, 이게 이제 보통 하등 동물에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동물이나 식물에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얘네들이 점핑을 잘 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식물은 좀 하는데 뭐 마우스 정도만 돼도 거의 점핑을 안 하고, 왜냐면 점핑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점핑을 하면 얘네들이 막 자리를 바꾸면서 아무 데나 끼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끼어 들어가면 얘가 중요한 진들을 이제 막 디스럽트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생명에 지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다행히 사람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안 일어난다.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발달하면서 캔서 환자들의 지놈을 굉장히 많이 시퀀싱을 해보니까 이런 트랜스포저블 엘러먼트의 액티비티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캔서 환자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런 트랜스포저블 엘러먼트가 사람에서도 어떤 이제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가지고 점핑을 함으로써 암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제 가설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어요. 자, anyway, 제가 그래서 그 사실에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당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던 게 점핑진이었거든요. 점핑진에 이제 그 기전 연구를 주고 하고 있었고, 저는 사실 그걸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법을 연구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람의, 우리가 갖고 있는 지놈의 반 이상이 점핑진이라는, 얘네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죠. 얘를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 갑자기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얘를 연구하려면 실험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코딩도 배우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논문이 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그러면 몇 종, 오거니즘 몇 개의 종들의 지놈이 시퀀싱가 됐느냐. 이거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현재 아키아 같은 경우는 한 5,000종.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한 40만 종. 그리고 유캐리트, 이거 동식물들이죠. 주로 동식물들, 펀자이들, 걔네들은 한 5만, 거의 5만 종. 바이러스는 한 18,000종. 근데 이제 요새 메타지노믹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박테리아나 아키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지놈이 지금 어셈블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지놈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자, 최근에는 이런 프로젝트 시작됐어요. 얼스 바이오 지놈 프로젝트. 이건 뭐냐면요. 앞으로 2018년부터 10년 안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을 다 디코딩 하겠다. 해독하겠다.
예전에 제가 2018년도에 사실 2008년도에 연세대학에서 왔는데 2009년도에 무슨 학교를 갔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BGI라고 베이징 지노 인스티튜트라는 이제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 가장 큰 시퀀스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톡을 하는데 마지막 막 자기네는 이것도 시퀀싱하고 저것도 시퀀싱하고 막 얘기를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 꿈이 뭐냐? 네. 북극의 북극곰부터 남극의 펭귄까지 전부 다 시퀀싱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야 역시 중국 사람들은 진짜 그 허세가 대단하구나.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허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허세가 아니고 진짜 그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미 이런 프로젝트를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어스 바이오지놈 프로젝트에 중국 BGI 그리고 다른 팀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굉장하죠. 뭐 올 버티브레이트 지놈 목표가 그리고 7,000종의 머린 인버티브레이트 그리고 300종의 엔트 지놈 엔트가 300종이나 있나? 저는 좀 몰랐어요. 뭐 이제 절지류 5,000종, 뭐 펑걸 스피시스 1,000종, 그리고 플랜트 지놈 10,000종,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뭐 시퀀싱 머신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 그럼 이제 그 모든 종에 대해서 시퀀싱, 그러니까 레퍼런스 시퀀스죠, 이거는. 그 종을 대표하는 시퀀스들. 만드는 게 나오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각 그 개체들이 갖고 있는, 인디비주얼한 개체들이 갖고 있는 베리에이션과 그 개체가 갖고 있는 그 형질의 특성을 연구하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퍼런스 시퀀스는 하나밖에 없지만, 휴먼의 레퍼런스 시퀀스 하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분의 시퀀스를 비교를 하면 많게는 5%까지도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5%의 차이가 물론 인바이러먼트 팩터들도 있겠지만 그 지네릭한 디퍼런스가 여러분 중에 어떤 분과 나와의 생김새나 어떤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나 어떤 뭐 이런 마인드나 이런 걸 성향이나 비헤이비어나 이런 걸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이런 퍼스널 지점들을 다 시퀀싱해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그거 모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30억 개의 포지션 중에서 어떤 포지션이 도대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이걸 매핑을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런 유사한 컨소시엄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가장 처음에 진행된 게 햄맵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300명 정도를 시퀀싱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사람에서 어느 30억 개 포지션 중에서 어떤 포지션이 가장 많은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느냐, 변이를 갖고 있느냐, 다 매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막 랜덤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자리는 변이가 거의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생물학적으로 그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자리에는 변이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변이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만약에 어떤 뉴클레오타이드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그런 종들은 이제 이런 이제 발생 과정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예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아주 리스탈한 진들은 거의 변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가 있는 진들은 거의 다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일어난 질환 이런 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 유전자의 그런 변이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변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이들이 또 변이들이요. 이게 또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 그룹핑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30억 개 중에서 나중에 변이 연구를 할 때 30억 개를 전부 다 시퀀싱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뭐 시퀀싱 비용이 많이 낮았지만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이걸 전부 다 시퀀싱 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중에서 변화가 많은 부분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칩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이 적게 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보고서 그 전체 지놈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 특정 포지션의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컨텍스트의 인포메이션을 대표해주는 레프리젠터티브 역할.
그래서 그걸 텍스트 SNP라고 하는데, 자, 그것들을 갖다 그룹핑해주는 일들도 이 프로젝트 중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헵맵 프로젝트에서 가지고 있던 비전은 이거예요. 자, 이 헵맵 프로젝트에서 베리에이션 데이터를 다 만들면, 이걸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 베리에이션 데이터를 다 만들면은 그거에서 또 이 대표 선수들을 뽑아내는 거죠. 태깅 SNP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만 가지고 우리가 칩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아,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어떤 포지션에 어떤 변이를 갖고 있어. B라는 사람은 어떤 포지션에 어떤 변이를 갖고 있어.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약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그 약에 대해서 반응을 되게 잘하고, 어떤 그룹은 반응을 전혀 안 해요. 이건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죠. 그럼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변이를 갖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어떤 특정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약에 굉장히 리스폰스를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약을 처방할 때 그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처방하면 거의 확실한 처방이 되겠죠. 그런 변이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약을 아무리 써봤자 약간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어떤 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더라.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정보학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기술이 이제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아요. 네. 보통 한 개 질환에 대해서 한 10,000명씩 모읍니다. 10,000명. 자, 10,000명씩. 그래서 질환이 있는 사람 10,000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질환이 없는 사람 10,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을 갖다가 이제 칩을 이용해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포지션에 대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다 하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했을 때 어떤 질환, 그 질환과 특별히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 포지션들이 나옵니다. 통계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포지션은 뭐냐? 그 질환과 연관성 있는 포지션. 그런 정보들을 줄 수가 있는. 자, 이런 정보들을 계속 우리 사람 모아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자, 시퀀싱이란 기술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런 기술에서 어떤 정보로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근데 시퀀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생명 시스템 연구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볼륨, 벨로시티, 그 다음에 뭐예요? 버라이어티.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자, 왜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자, 시퀀스는 기본적인 블루프린트예요. DNA 시퀀스는 모든 생명 시스템을 갖고 있는 블루프린트인데, 얘네들과 그 개체가 갖고 있는 형질, 피노타입과 1대1로 연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중간 과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이 유전자가 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변이가 아무리 있어도 얘가 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차이가 없겠죠. 그런 중간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우리가 정보들도 다 모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지놈 시퀀스를 우리가 DNA 시퀀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독을 할 수 있다면, 자, 여기에서 어떤 RNA 전사체가 나오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익스프레션에 대한, 발현에 대한 정보, 그 발현에 대한 정보도 모아야 되고, 또 그게 또 프로틴 레벨에서 프로틴 레벨을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자, 그런 정보도 프로테오믹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틴들이요. 하나의 프로틴들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틴들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보통 하나의 기능을 하는데 여러 개의 프로틴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 결국에는 그 프로틴의 기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이 소사이티에서도요, 사회에서도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요, 그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규정이 돼요. 자, 지금 저는 이제 2인석이에요. 저 2인석. 이름이라는 걸 통해서 저를 갖다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강사예요. 교수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여기서 막 떠들고 있으면 그 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 제가 만약 지부에 갔어요. 집에
집에 갔는데 저희 와이프 앞에서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한다면은 혼나겠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니까. 집에 가면은 저는 똑같은 2인석이지만 저의 역할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나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네. 친구들 만나면은 밥 먹고 뭐 놀고 그래야지 강의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죠. 네.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역할들이 다 바뀔 거예요. 네. 부모님 앞에서는 아들의 역할, 딸의 역할이 있을 거고, 네. 배우자, 여자친구 앞에서는 파트너 역할이 있을 거고, 네. 친구들하고는 친구. 다 내가 누구와 인터랙션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달라지지. 이런 생체 분자들도 똑같아요. 특히 프로틴들은 어떤 생체 분자와 인터랙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분자의 기능들이 많게는 수십 가지가 부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 피노타입 데이터예요, 피노타입 데이터. 어떤 지놈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개체가, 특히 사람이 얘가 어떤 질환이 있더라. 질환의 중증도가 어느 정도더라. 이런 피노타입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지노타입 데이터만 갖고 있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피노타입 데이터 되게 중요하고. 이런 레벨마다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야지만 궁극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또 존재한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고, 이것도 그냥 싱글셀 얘기를 좀 할까? 잠시만요. 싱글셀 얘기는, 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잠깐 요거만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RNA 시퀀싱, DNA 시퀀싱을 하는데, 예전에는 티슈 레벨로 보통 했는데, 요새는 인디비주얼 셀에 대해서 하는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메디컬 사이언스하고 생명과학에서 이제 화두가 뭐냐면, 휴먼 셀 아틀라스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 모든 조직에 어떤 종류의 세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세포들이 존재하는가, 걔네들이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고 있는가를 전부 다 조사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만. 이런 게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지 한 몇 년 정도가 됐냐?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 5년 사이에 이런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5년, 10년 내에 모든 장기에 어떤 종류의 세포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있는지 레퍼런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레퍼런스를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어떤 장기나 조직, 그 질환이 일어나는 조직이나 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싱글셀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이제 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플랫폼 테크놀로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휴먼 지놈 레퍼런스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셀 단위에서 모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다양한 세포 타입, 지금 예측하기는 몇만 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만 가지의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종류의 세포 타입에 대한 발현 정보를 전부 다 만들어서 그걸 레퍼런스로 만들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수 있고, 핸들링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기회지, 오히려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머리만 아픈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veracity, 그리고 value,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면 많을수록요, 이제 골치 아픈 게 노이즈가 많아지고, 데이터에 여러 가지 문제들, 스파시티, 뭐 이런 컴플렉시티, 뭐 이런 일들이 점점 이런 걸 해결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문가들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핸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한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훨씬 더 마켓이 컸다면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이용하고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문가들이 훨씬 더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들을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데이터셋에서 중요한 요 이제 DIKW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 자, 그러면 이런 시퀀싱 데이터에서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은 뭐냐? 지금 생각하는 거죠. 이제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ATGC가 계속 반복되는 요 텍스트 데이터는요. 아니, 텍스트가 아니지. 이제 스트링 데이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미닝리스예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는. 그건 데이터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패턴을 찾아요. 패턴을 찾아보니까 여기는 쥐이네. 여기는 쥐의 발현을 조절하는 조절 부위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찾아내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자, 그리고 그런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이제 질환 정보나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하고 묶으면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날리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질환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관련성이 있다. 이런 이렇게 정보들이 연결이 되면서 날리지가 되고요.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위즈덤. 질환을 치료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뭐 이런 질환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 유전자가 이거면 그 유전자를 블락킹할 수 있는 저해제를 갖다가 디자인하면 되겠구나.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21세기 들어가면서 머신러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인포메틱스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데이터는 있었지만 그때는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스탯 방법을 쓰는 바이오스태티스틱스. 스태티스티컬 분석을 통해서 주로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이제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 클래시파이어,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다가 이제 최근에는 데이터 양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이제 딥러닝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바이오로컬 데이터에 이미지 데이터 이외에 이런 서열 데이터에 쓰이기 시작한 거는 한 2016년, 2015년, 2016년 그때부터예요. 그전에는 사실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이 그 정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이터의 양이 아주 많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게 나아요. 몇 개 중요한 피처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의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레프레젠티브 러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파워풀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뉴럴넷, 그 딥러닝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강의가 몇 시까지 끝나야 되는 거죠? 몇 시까지? 30분까지 끝내면 될까요? 25분. 네, 25분. 네. 25분까지 끝내. 머신러닝, 딥러닝 얘기만 좀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딥러닝 방법이 이제 사용되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시퀀싱을 한 다음에 요 변이를 찾는데 처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많이 사용된 것 같아요. 이게 구글에서 만든 딥 베리언트라는 건데요. 그 전에는 이걸 갖다 그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 퍼스널 지놈에서 변이가 있다 없다.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그 컨피던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그 구글에서 만든 딥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CNN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이거 찾아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런 그 베리언트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는 거의 이제 대회 나오면 거의 가장 1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시퀀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시는 게 다 아시겠지만 이걸 인코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ATGC 요 네 개의 알파벳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로 분석하려면 이제 인코딩을 해야 되는데, 인코딩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원헛이라고 해가지고, 네 개의 이제 디지트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ATGC를 갖다. 그래서, 요렇게 디지타이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시퀀스 데이터를 이렇게 원어수로 이제 다 인코딩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 가지 필터, 컨버레이션 필터를 갖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한 다음에 쫙 스캔을 하면서 이제 그 레프레젠테티브를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찾아낸 패턴들을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뉴럴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풀리 커넥트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갖고 클래시파이어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하다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뭐 아주 뭐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게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했지만.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그 바이올로지컬 리서치에서 가장 센세이셔널하게 임팩트를 준 것은 아마도 이 프로틴 스트럭처 프리딕션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프로틴 스트럭처 프리딕션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진짜 그 챌린지를 겪은 분야예요. 사실 프로틴 50년 전에 이미 이제 5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이게 크리스탈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이오케미스트리 방법이죠. 이걸 통해서 프로틴들의 구조를 이제 디터민하는 실험적인 방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프로틴의 구조를 규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박사과정 학생이 5년 동안 하나의 프로틴의 구조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다 5년을 다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것도 운이 없으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참 예전에 뭐 크리스탈을 만들어야지 구조 규명이 되는 것 같은 경우 크리스탈 안 만들어지면 구조가 안 밝혀지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기술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솔루션 상태에서도 이제 구조를 밝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더 좋은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험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지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프로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프로틴들의 구조들을 전부 다 밝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퀀스 정보에서 프로틴의 구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최근에 나온 키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프로틴의 어떤 코 이볼루션 패턴을 이용해서 구조를 풀어보자. 이게 뭐냐면 이런 여기 그림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 시퀀스 이건 이게 이제 프로틴의 시퀀스인데요. 자, 이게 비슷한 프로틴들끼리 여러 다양한 종에서 나온 프로틴들을 이제 얼라이먼트를 하면요.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프로틴의 변이를 보이는 포지션이 연관성을 보이는 포지션들이 보여요. 그럼 이게 왜 연관성을 보이느냐?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요 자리가 요 한 자리가 변화하면 요것과 프로틴 스트럭처에서 컨택을 하는 포인트들은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거 컨택하는 다른 쪽에 있는 아미노 애시드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코 에볼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진화한다. 이 같이 진화하는 패턴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 프로틴에서 이 컨택 포인트들을 다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택 포인트만 알면은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스캐폴드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이오케미컬한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거기다 입혀가지고 스트럭처 인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하는 게 가능해요. 제일 어려운 게 근데 이 컨택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찾느냐? 그거를 기존에 많은 이제 그 딥러닝 방법들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2010년 후반까지 제일 좋았던 게 레스넷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방법을 썼냐? RNN 방법을 썼어요. RNN 방법. 여러분 잘 아시죠? RNN 방법을 써가지고 연관성 있는 포지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RNN 방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멀리 떨어진 포지션들끼리는 이게 조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이게 페이드 아웃 되니까 이게 인포메이션이 다 죽어버리니까 갈수록.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요새 가장 핫하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기술이 나오면서 이 판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방법들이 셀프 어테이션 방법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퍼포먼스가 점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퍼포먼스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베스트 이제 소타들이죠. 소타들의 어떤 퍼포먼스인데 보시다시피 스코어가 100점 만점에 뭐 50점, 60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게 계속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 정도 성적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어텐션 방법이 도입되면서 이게 거의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갖고 오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이제 먼저 나온 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폴드 2. 알파폴드 2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셀프 어텐션 방법을 통해서 이런 컨택 포인트들을 찾는 겁니다. 자, 셀프 어텐션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아까 이제 컨셉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프로틴 이 시퀀스 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호몰로거스한 비슷한 시퀀스를 다 모아가지고 얼라이먼트를 한 다음에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라는 이게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셀프 어텐션 방법을 통해서 요 컨택 포인트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는 또 이 시퀀스와 비슷한 시퀀스를 가진 프로틴 중에서 구조가 이미 밝혀진 애들이 있어요. 그 구조가 밝혀진 애들의 또 컨택 포인트들을 또 가지고 와서 참고로 또 이용해서. 그래서 요 이제 정보들을 다 이제 이용해서 뉴럴넷을 이용해가지고 스트럭처 인포메이션 만들어요. 이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지금 사실 아직까지 쏟아져. 이제 컴퓨테이셔널 로드는 좀 많지만 정확도로 하면은 아직까지도 1등입니다. 그렇고요. 그 정도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이 알파폴2에서요. 2020년도에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프로틴 시퀀스를 이용해서 그 프로틴의 스트럭처를 다 만들어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트럭처럴 바이러스들이 할 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측이 거의 예측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이 예측이 맞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걸 코드를 이제 공개를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오픈 폴드라고 해가지고 이 똑같은 성능을 보이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오픈 폴드라는 툴로 또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요. 또 로제타 폴드라는 또 이건 약간 이제 알고리즘 다른데 이것도 셀프 어텐션 기반. 이거는 워싱턴 대학에서 만든 건데 얘는 알파폴드보다는 약간 이제 퍼포먼스 떨어져요. 근데 좋은 건 뭐냐? 약간 이제 더 이제 컴퓨테이셔널 로드가 적다. 그게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최근 이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온 지. 자, 페이스북에서 ESM 폴드라는 걸 또 만들었습니다. 얘는 버트를 이용한 버트. 내추럴 랭귀지 그 모델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얘의 가장 장점은 뭐냐? 아까는 얘는 뭐 이런 오픈 폴드나 뭐 알파 폴드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코 이볼루션 패턴을 찾을 수 있는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가 필요해요. 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퀀스 정보만 있으면은 그냥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버트 모델의 유수성이 때문에. 자, 이 정도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한 60배 정도 빨라요. 알파 폴드. 그래서 얘로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그 환경에서 시퀀싱한 뭐 이런 그 박테리아나 이런 프로틴들까지 전부 다 이제 프리딕션을 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현재 또 이제 프로틴의 어떤 기능을 예측하는데도 현재 좀 사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니,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메디슨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말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전원이 켜집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네. 하셨던 것 같은데요.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첫 번째 말씀하실 때 네. 회사들이 있고 이제 리드 랭크나 리드 퀄리티 같은 거를 좀 높이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리드들을 어쨌든 뭐 글로벌로 어셈블리를 하거나 아니면 레퍼런스 기능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알고리즘은 이미 다 약간 골든 스탠더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약간 디벨로퍼에만 필요는 있는 건가요? 알고리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얼라이먼트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메타지노믹스가 이제 발달하면서,
얼라이먼트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시퀀스 얼라이먼트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뭐 코어 한 500개 써도 한 달씩 막 걸리는 계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그 더 빠르면서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얼라이먼트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한 이제 그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연구에. 한 달씩 걸리는 연구를 하루에 줄여준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실제로 계속 이제 임프루브 하고 있어요. 새로운 얼라이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도 나올 때마다 조금씩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예. 예, 그런 연구도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언라이너가 약간 새로 나오는 게 이제 학교나 그런 측면에서 발전되는 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에 따른 다른 특별한 언라이너가 나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얼라이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고요. 속도. 예. 속도가 일단 되게 중요하고 속도를 증가시켜서 주로 많이 이제 개발되는 부분이 인덱싱. 인덱싱 방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인덱싱이 이제 아까 시퀀싱 때 말씀하셨던 DNA 끝에 붙이는 그 링커 그거 아니, 인덱싱 이제 서치를 할 때 빨리 서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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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GPCA를 스틱으로 해서 내비트로 하잖아요. 네. GPCA 그거를 네. 네 개를 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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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헛. 예, 예. 한다고 하는데 그게 2비트로 안 하고 4비트로 하는 게 그냥 뭐 신호진할 때 그쪽이 좀 더 빨라서 그러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아미노애시드 같은 경우는 또, 예, 그, 21비트로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아미노애시드 같은 경우는. 예. 또 약간 그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그걸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방법. 네. 시간. 네. 라든지 그런 데이터들은 시퀀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오픈인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구나 액세스를 해서 내가 필요하면 네. 뭐 머신에게 돌리든지 내가 해석을 하든지 그런 건가요? 아니면 비용을 발생해서 아,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대부분의 이제 퍼블리시된 데이터들은 거의 한 99%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운받아 쓸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시퀀스 데이터들은 사실 거의 이제 논문이 나가면 거의 다 올라가요. 근데 사실 이게 연구의 종류에 따라서 좀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게 시퀀스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도 있고 아니면 시퀀스 데이터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이제 메타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질환, 환자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데이터는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사용에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시퀀싱 같은 거 할 때 이제 PCR과 ETL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타이머 같은 거를 붙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타이머를 붙여야 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메커니컬 에러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시퀀스 퀄리티가 좋아도 이제 그런 앰플리파이하는 과정 중에서 에러들이 발생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해결되는 방법들이 있나요? 아니면 아예 다른 실제로 다른 방법들이 필요한 제가 앰플리파이하는 그 과정 중에서 에러가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분석해서 보통 저희도 이제 시퀀싱 하면 이제 퀄리티 어세스먼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세스를 해가지고 그런 좀 퀄리티 스코어를 다 다행히 주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저희가 지금 시퀀 정보가 단순히 스트링 그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마다의 퀄리티 정보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퀄리티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필터아웃 보통 하죠.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 약간 네, 잘라버리는 거죠. 네, 잘라버리는 거죠. 또 다른 게 약간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보통 뭐 이제 그 퀄리티 스코어 보통 30, 뭐, 예. 프레드 스코어 30 정도로 보통 많이 자르고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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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